네, 안녕하세요. 일각의 정석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12강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드디어 역학의 마지막 파트예요. 이제 이 역학을 다 하면은 뭐 전자기학이나 파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은 물리는 역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학 파트를 이제 잘 끝내놓으면은 얘는 좀 부담이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역학을 잘 마무리 지어 보길 바라고요. 네,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상대론적 운동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다음 상대론적 에너지, 그리고 질량 결손에 따른 그 에너지 생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상대론적 운동량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냈죠.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세웠는데 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이 수축이라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로 말했던 게 질량 증가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갔었는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상대론적 운동량부터 살펴봅시다. 네, 제가 일단은 여기 상황을 하나 뒀는데 여기 우주선이 있고요. 그리고 밖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v의 속도로 어떤 v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 쳐봅시다. 근데 우주선 안과 그리고 우주선 밖에 같은 야구 피칭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파워로 이제 공을 던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고유 속도는 같겠죠. 그리고 고유 질량도 같다고 쳐볼게요. 고유 질량은 같고요. 고유로 가진 그 속도도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공을 관찰을 한다면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시간 지연에 의해서 이제 시간 지연에 의해서 이제 슬로우 모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때 속도를 v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질량도 뭐 어떠한 다른 값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 둘이는 같은 피칭기에서 던졌으니까 얘들은 이제 y 방향 운동량이 같아서 충돌을 하고 반대로 튕겨 나오겠죠. 같은 속도로. 그래서 이걸 유도를 해볼게요. 그럼 운동량이 같다는 뜻이니까 이제 이 밖에서의 운동량인 m0 v0와 안에서 제가 관측한 운동량 mv 곱한 값인 mv 이 운동량이 같겠죠. 그래서 이 v0를 변형을 시켜보면은 이제 이 델타 t0분의 변위를 말하는 거죠. 이 델타 t0는 이제 우주선 안의 고유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델타 t는 이제 제가 여기를 관측했을 때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시간이 팽창이 됐죠. 그러니까 델타 t가 감마 델타 t0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주면은 식이 결국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대론적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식을 살펴보시면은 제가 어떤 물체가 V로 운동하는 걸 관측했을 때 그 고유 질량과 그 V를 곱한 다음에 감마를 곱한 그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원래 운동량의 정의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속도는 얘로 관측이 되니까 그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거를 얘로 정의를 하면은 그 정의가 딱 들어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상대론적 질량이에요. 속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값이죠.
그래서 감마는 이제 속도가 빠를수록 감마 값이 1에서 점점 커지니까 이 상대론적 질량은 속도가 커질수록 점점 커지겠죠. 원래 기본값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상대론적 운동량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얘를 상대론적 질량이라 하고요. 그래서 한번 고전역학과 상대론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고전역학에서는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해도 질량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V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운동량은 직선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고전역학에서 생각한 질량 M0하고 상대론에서 V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M의 관계는 V에 따라서 이제 M은 감마 M0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네, 이거는 이제 속도가 C에 근접함에 따라 질량은 무한히 커지는 거예요. 무한히. 그래서 속도는 C를 넘을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힘을 줘서 어떤 물체를 이제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를. 근데 이제 속도를 증가시키다 보면 질량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또 증가시키다 보면 질량이 또 무거워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빛의 속도에는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대론에서는 이제 상대론에서의 운동량을 살펴보시면 이제 M0를 M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P는 이제 감마 M0V라서 이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제 점점 무한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죠. 그리고 이게 고전역학에서의 이제 그 운동량인데, C가 속도가 작을 때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다가 속도가 커지면서 이제 상대론적 운동량 완전 차이가 커지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저희가 원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라고 정의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운동 에너지라는 거 아시죠?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게 이제 해준 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해준 일과 같다라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유도를 해봤더니 2분의 1 MV 제곱이 나온 거지. 그럼 근데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이제 그 이렇게 질량이 점점 증가해주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다시 운동 에너지를 유도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식이 복잡해지는데, 거의 한 페이지죠.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적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모르시면은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적분 아시면은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하는 것만 따라가 보세요. 적분 모르시더라도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힘과 미소한 그 거리를 이제 적분을 해주는데, 힘은 이렇게 시간분의 충격량이죠. 힘은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를 이렇게 묶어줘서 V로 나타내고 dP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부분적분이라는 과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그래서 PV는 이제 감마 M0 V 제곱이라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연쇄 법칙으로 P를 없애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은 적분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얘를 전개를 해보면은 이렇게
결국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그 식을 좀 연립을 전개를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얘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m-m0 c제곱. 얘는 이제 감마 m0겠죠. 근데 이제 이 값은 이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론적 질량이 증가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0이면은 감마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인데 이제 속도가 커짐에 따라서 상대론적 얘가 이제 상대론적 질량 증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상대론적 질량 증가분. 상대론적 질량 증가분에다가 c제곱을 곱한 값만큼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속도가 0일 때는 m0가 m이 m0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가 0인데 그때 식이 이렇게 표현된 곳에서 얘는 이제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에너지의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속도가 0이라면은 얘가 처음 에너지 값이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 값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이제 총 에너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대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총 에너지가 감마 m0 c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요. 상대론적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너무 복잡해졌네요. 얘는 이제 속도에 관계없이 디폴트 값이잖아요. 에너지에.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정지 에너지라고 불러요. 정지 에너지. 네. 자, 다음 내용. 이제 그래서 그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고전력학에서는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체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제곱.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지금 이제 아셨으니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론에서는 이제 다른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에너지는 이렇게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운동량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 관계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제곱을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감마의 제곱을 한 값이 1-c제곱분의 v제곱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감마의 제곱인데 얘 값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마를 넣어줬고요. 근데 감마를 변형을 해보면은 이 값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플러스 v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는 1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v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m0 제곱 c 4제곱을 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따로 빼볼게요. 근데 얘를 어떻게 분배를 해줄 거냐면은 c제곱분의 v제곱에 c제곱 그리고 c제곱에다가 v제곱 이렇게 v제곱을 따로 c제곱을 2개로 나눠줄게요. 그렇게 해주면 얘가 또 감마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감마 제곱으로 나타내주면은 얘 자체가 이제 운동량이죠. 운동량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에너지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물체의 전체 에너지와 뭐 운동량이 주어진다면 상대론적 운동량이 주어진다면 저희는 나머지는 상수니까 정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정지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대입을 해주면 그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관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알아야 하는 내용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론적 질량 증가분에다가 C제곱을 곱한 값인데, 이걸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속도 증가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요. 속도 증가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요. 그 운동 에너지를 이제 질량 증가분이 가진 에너지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질량 증가분에 비례를 하니까 질량 증가분이 가진 에너지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반대로 어떻게 보냐면은, 만약에 제가 어떤 물체의 질량을 아예 소멸시키는 질량 결손이라는 걸 만든다면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명을 한 게 이제 핵폭탄이죠, 핵폭탄. 네. 이래서 이제 뭐 일본에 투하를 했었죠. 네. 그런 이제 역사도 같이 알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원리로 질량 결손을 만드는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질량 결손을 만들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로켓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그 로켓에 뭐 고체나 액체 연료가 그냥 기체가 될 뿐이지 질량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질량 결손을 만드냐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는 이론을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너무 어렵죠.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밑에부터 먼저 보시면은, 자, 일단은 헬륨 원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보통 화학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여기가 양성자 개수가 2개고 질량수가 4개다 라고 해석을 하면, 적으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근데 이 원자의 네 개의 그 질량수를 가진 이 원자 핵의 질량은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 각각의 그 질량 합보다 작아요. 네, 잘못 표시를 했네요. 왜냐하면은 얘들은 이제 플러스끼리 강한 청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붙어 있냐면 여기서 질량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제 여기서 질량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량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에너지 델타 M C 제곱이 얘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은 전체 질량 결손이 얼마인지를, 얘는 이제 빨간색이 질량 결손이에요. 그래서 전체 질량 결손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질량수로 나눠주면은 이 분배의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하나를 핵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당 질량 결손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이거를 이제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를 핵자당 결합 에너지. 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핵자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식으로 적어 보면은 뭐 중성자의 질량을 n이라고 하고 양성자의 질량을 p라고 하고 얘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2n 플러스 2p 마이너스 m에다가 이게 질량 결손이죠. 이게 델타 m이고요. 여기 c 제곱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 질량수를 뭐 A라고 할까요? 질량수로 나눠준 게 바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표가 이제 바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이제 원자마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철에서 가장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죠.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거니까 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는 이렇게 결합 에너지가 크게 이제 안정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질량수가 커지는 이런 경향을, 근데 이 질량수가 커지는 것도 질량수는 일정한데 질량 결손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좀 이따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질량수가 커지는 이러한 경향을 핵융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질량수가 작아지는 이런 질량수가 작아지면서 안정해지는 경향을 핵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핵융합의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중수소와 그냥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는 건데, 원래 헬륨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이 경우에는 그 중성자가 한 개네요. 그래서 뭐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뭐 이만큼의 질량 결손이 결합 에너지를 생성할 거고, 얘는 그냥 하나 그 핵자가 하나니까 질량 결손이 없어요. 근데 얘를 보시면은 더 많은 애들을 붙여야 되니까 질량 결손은 더 커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 결손이 커지면서 안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방출되는 에너지로 뭔가 에너지를 저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게 이제 핵융합 발전을 지금 하고 있죠. 뭐 토카막이라고 찾아보시면 핵융합 발전이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온도가 높아야 되고 뭐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현재 개발 중이고요. 핵분열은 저희가 지금 그 발전 시설도 지금 있죠.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지금 돌아가는지 참,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핵분열은 이 질량수가 큰 이제 우라늄이 이제 중성자랑 부딪혀서 질량수가 작은 바륨과 크로뮴이 되는 과정인데, 얘보다는 아까 얘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니까 질량 결손이 양이 더 많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가 발전 시설을 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질량 결손에다가 C제곱을 곱한 값만큼 에너지가 나오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큰 거예요. 효율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게, 아까 제가 뭐 이렇게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일어나더라도 질량수의 합은 일정하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전체 질량수 있죠. 전체 질량수의 합이 이제 반응 후의 질량수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여기 3을 곱해야겠죠. 계산해 보시면은 실제로 같아요. 그리고 이 양성자 개수도 이제 같겠죠. 왜냐하면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양성자 개수도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핵분열과 핵융합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 강의를 했고요. 이제 역학 파트가 끝났습니다. 네. 일단은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가 역학이 들어가고
기말고사가 뭐 파동이나 전자기학 같은 비역학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도 뭐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물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강의 내용은 이 물원물투를 합쳐가지고 중요한 요점만 뽑아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중간고사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뭐 이제 아마 OMR 답지를 쓸 것 같은데 마킹 마지막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근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또 마킹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작년에 그 한 친구가 마킹을 안 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킹을 해야겠죠. 마킹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킹 안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1등급의 실력이라도 뭐 5, 6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킹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킹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뭐 팁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비역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